자, 계속 그 미어캣입니다. 뭐 이게 화질이 나도 이걸 다 어딘가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뭐 유튜브 검색하면서 뭐 하나하나 그 모아놓은 그 동영상이나 이제 이미지들인데 화질이 참 안 좋은 게 뭐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뭐 그 유튜브에서도 우연히 발견한 거여서. 자, 보겠습니다. One of the meerkats approaches the nest to save the young. 자, 이게 뭐 둘 다 보호색인데다가 그 화질이 안 좋아서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기가 미어캣이 있어요. 원래 미어캣들이 굴을 파고 살죠. 아까 좀 전에 봤을 때도 굴로 들어가잖아요. 땅을 파고 사는데 그 입구에 얘가 막아서고 있는 거고요. 얘가 자칼이랍니다. 뭐 늑대 뭐 비슷한 그 종류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이제 성인 미어캣들은 어른 미어캣들은 다 먹이 활동을 하러 나갔고 뭐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긴 주로 새끼들만 남았어요. 굴 안에. 근데 포식자인 자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린애들 중에서 누군가가 자칼에 맞서서 입구를 막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이기주의자 미어캣이었다면 이럴 이유가 없죠.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도망갔을 텐데 지금 여기 더 어린애들이 있어요. 땅속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입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얘가. Its aim is to stop the jackal entering the nest. 자칼이 네스트, 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섰다는 거예요. As night falls, the meerkat is still using itself as a shield at the entrance to the nest. 계속 쉴드 막고 있고요. As day breaks, traces of a fierce fight in the hours of darkness can be seen. The jackal has been chased away from the nest, and the young have been saved. young has saved. 그러니까 어린 미어캣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입구를 막아선 개 때문에 개가 역할을 해서 희생자 역할을 해서. However, the brave young meerkat has sacrificed itself and is 그런데 맞서 싸웠던 용감한 브레이브 미어캣은 badly injured,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지금 뭐 1대1로 맞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기주의자 마을, 이타주의자 마을 얘기했을 때 사자가 습격했을 때 사자에 맞서 싸운 청년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자하고 맞서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얘도 지금 자칼하고 맞서서 이기려고 싸운 건 아니에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badly injured. Its mother comes to the wounded meerkat's side. Its condition is critical. 뭐 엄마가 와서 돌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The meerkats need to move off if they are to find food. 자, 얘네들도 이동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사실 자연계에 완전히 정주 생활, 한 곳에 머물러서 사는 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이 이제 농경하면서 정주 생활을 시작했지 아마 그 이전엔 그 수렵 채집을 하기 위해서 인간도 이동 생활을 했을 건데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곳에 땅굴에 머물러 있으면 먹이 활동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제 땅굴이 여러 군데 있겠죠. 이동해서 또 땅굴 파고 아마 이렇게 다니는 텐데 그래서 이동을 move to find foods,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동 The 생활을 해야 돼요. meerkats need to move off if they are to find food. 음식을 찾기 위해서. The injured meerkat is having great difficulty walking, however.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다치네. 얘가 badly injured, 아주 그 상처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 걷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다 같이 무리가
이게 무리가 전체적으로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얘가. When its strength finally gives out, it lies down in a ditch. The other meerkats do 자. When its strength finally gives out, it lies down in a ditch. 자, gives out. 포기했어요. 따라가는 걸. 뭐 워낙 많이 다쳤으니까. 자, 21세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의 관점, 시대 정신의 무한 경쟁, 피도 눈물 없는 무한 경쟁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경쟁에 뒤처진 애는 버리고 가야죠. 도움이 안 돼요. 같이 데려갔다가는 짐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면 버리고 가는 게 그 경쟁의 의미이잖아요. The other meerkats do not leave their wounded friend alone. 그런데 다른 미어캣들이 the other meerkats가 이 다친 애를 버려놓고 do not leave alone 혼자 내버려두고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버리고 가지 않고 말하자면 이거 비유하자면 21세기에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요보자, 빈곤한 사람들, 기초수급권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21세기 경쟁에선 뭐 지가 잘못하면 버리고 가야지. 나 살기도 바쁜데 미어캣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In a demonstration of farewell and loyalty, they stay by its side until it breathes its last. 자, 이렇게 떠나지 않고 이 다친 애를 계속 무슨 마음에 무슨 심정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말이 통하면 물어보고 싶어요. 인터뷰도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여간 얘네들이 뭔가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뭔가 곤경에 처한 미어캣을 동료 미어캣을 함께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ll this surprising cooperation, solidarity, and devotion among meerkats is behavior inspired in them by God. 뭐 마지막에 지금 나레이션은 이런 이타주의적 행동의 특성이 God, 신에 의해서 인스파이어드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뭐 그런 여기서 God을 꼭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고요. 타고난 본성이다라고 의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얘기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다친 얘가 도덕 교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뭐 내지는 남을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사회복지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행동을 했냐면 그럴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떠나지 않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동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기주의자 미어캣이 있고요. 이타주의자 미어캣이 있어요. 과연 누가 더 번성했을 거냐는 겁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로 유전자가 전달이 되고요.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면 도태됩니다. 그런데
이탈주의적인 행동을 한 단독 생활하는 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호랑이나 뱀이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근데 무리지어서 사는 종들은 사실 무리지어서 사는 것이 뭔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지어서 사는 특성이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건데요. 자연계에 그런 종들이 굉장히 많죠. 무리지어서 사는 종들이. 근데 그들이 왜 무리지어서 사냐 하면 서로 돕지 않으려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려면 굳이 무리지어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독 생활하는 게 오히려 간편하죠. 복잡하게 모여서 살 이유가 없어요.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협력과 연대와 이타주의적 행동이 이 무리 전체의 유전자를 다음 후세에 전달하는데 더 유리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많은 자연계에 있는 종들이 무리지어서 그게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익의 원천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돕는 것. 곤경에 처한 개체를 돕고 희생적이거나 협력을 하는 행동들, 그런 것이 이 무리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 그런 특성을 보여왔다는 걸 이제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숨죽인 남극의 겨울. 다음 조금 더 볼까요? 오직 유일한 생명체가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많이 좋아하는 펭귄입니다. 펭귄. 근데 펭귄도 뭐 아주 여러 지역에 남아메리카 뭐 칠레 이런 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남극에 있는 황제 펭귄이랍니다. 남극에는 대형 포유류는 얘네들밖에 없대요. 북극곰은 그냥 곰이 아니라 북극곰이잖아요. 남극에는 없어요. 되게 코카콜라 선전하는 그 곰은 이제 북극에만 있습니다. 남극에는 없고요. 남극에 이렇게 대형 포유류로 살고 있는 이 황제 펭귄들이 보기에도 그 북극곰처럼 두꺼운 털옷을 입고 있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극의 강추위가 몰아닥치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짓는 행동, 이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그냥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 허들링을 통해서 추위를 견디는 행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빽빽하게. 서로 몸을 꼭 붙이고. 근데 얘네들이 조금씩 움직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허들링으로 추위를 견디는 황제 펭귄들. 자,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물론 추워서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연구에 의하면, 자, 펜을 좀 열고요.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펭귄이에요. 펭귄. 발을 이렇게 두 개 그려야겠군요. 펭귄입니다. 펭귄. 이제 한가운데 펭귄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제일 얘네들처럼 제일 바깥에 있을 수도 있겠죠. 위치가 어디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나쁜 자리가 바깥쪽일 거고요. 이 안쪽이 제일 좋은 자리일 겁니다. 여긴 가장 따뜻하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건 일정하게 바깥에 있던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고요. 안에 있던 펭귄은 바깥으로 나온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유심히 했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일종의 협력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따뜻한 자리를 서로 양보해 가면서 번갈아서 서로 돕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기주의자 펭귄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펭귄이고요. 자, 펭귄이에요. 펭귄. 여기 이기주의자예요. 뭐 다 이기주의자라고 해봅시다. 얘는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겠고 제일 안쪽에 있는 펭귄은 내가 좋은 자리에 있는데 안 나가려고 하겠죠. 이기주의자니까 제일 따뜻해요.
이걸 비유하자면 현재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말하자면 부와 권력과 기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0.0001% 뭐라고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생존의 조건이 나쁜 사람들, 기초주권자가 가장 나쁜 삶의 조건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는데요. 현대 사회에서 상위 0.001%, 뭐 숫자는 비유입니다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죠. 이 이기주의자 펭귄처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지금 펭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이기주의자 펭귄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찬바람을 맞게 된 이 펭귄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뭐 북극곰처럼 이렇게 털옷이 두껍지가 않잖아요. 외투가.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애들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좀 작아졌겠죠. 그래도 한가운데 있는 애는 여전히 따뜻해요.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바깥에 있던 애들 또 다 죽을 겁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럼 이제 얘 혼자 남겠죠. 한가운데 있었던 애. 그럼 얘도 마지막엔 얼어 죽을 텐데요. 펭귄들이 지금까지 남극 대륙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서로 협력하는, 안쪽에 있던 애가 자발적으로 나와주고 바깥쪽에 있던 애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돕는 이타주의적 협력적 행동을 하면서 그게 현재 이 황제 펭귄의 번성의 생존과 번식의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누가 과연 새끼들 많이 후손을 전달할 거냐. 이기주의자 펭귄보다 이타주의자, 이런 행동을 발달시킨 이타주의자인 펭귄들이 훨씬 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현대 인간 사회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왜 나가? 기득권?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난 계속 상위 0.001% 유지할 거야. 남들이 기초수급자가 굶어 죽던 말도 내가 할게 뭐야. 이게 기본적인 사회 주류의 우리의 현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난 이걸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난 하여간 모든 과목, 윤리와 철학 그러니까 뭐 대단히 도덕적인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이 과목을 포함해서든 뭐 다른 과목에서든 나는 뭐 아주 초등학교 교과서, 도덕 교과서 방식의 착하게 살자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다시 펭귄 얘기로 돌아와서요. 과연 누가 더 번성했을 거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서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서로 돕는 행동을 하는 무리가, 이 집단이 한 명 한 명 보자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던 애가 왜 바깥으로 나와?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 무리 전체를 번성시키게 되는, 그래서 이 펭귄의 유전자가 더 전달되겠죠. 점점 더. 이 펭귄의 유전자는 이렇게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도태. 자, 이번엔 거북이를 보겠습니다. 거북이도 무리지어 삽니다. 육지에서는. 바다에 가면 뭐 이렇게 무리지어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육지에서는 그래요. 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북이가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는 혼자서는 그 원래대로 다시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역시 거북이하고도 말이 안 통하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행동을 하나요? 남을 위해서. 자, 경쟁이라면 모든 걸 경쟁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간, 경제학자들 보는 것처럼 그런 거라면 그리고 그런 인간이 더 번성했을 거라면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수고스러운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 걸 텐데 괜히 힘들여서 오랫동안 수고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 경제학자들 또는 전통적인 생물학자들이 보기에 도대체 얘가 왜 남을 돕는 행동을 하냐는 겁니다. 뭐 대가를 줬을까요? 물론 그런 학설들도 있어요. 관련된 학설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무슨 뭐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얘가 도대체 왜 얘를 돕는 행동을 힘을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하느냐. 이제 뭐 그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개미인데요. 모든 집단 생활을 하는 종들은 협력행위와 이타주의 행동을 발달시켜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집단의 사회성이 가장 높은 건 곤충들이고요. 곤충 중에서도 벌과 개미입니다. 벌과 개미가 사회성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무리지어서 사는 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자도 되게 한 7, 8마리가 무리지어서 사는데 사회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벌과 개미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사회 구조를 달성해 왔는데요.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인간도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렇게 건너가기 위해서 이건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여기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밑에 지금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건너가는 애들은 좋겠지만 밑에 깔린 애들은 뭐냐는 겁니다.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닐 거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서 다른 개체들이 이동할 수 있게, 지금 희생적인 행동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밑에 깔린 애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이 될 거냐. 굉장히 손해되는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집단 선택설의 유전적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건 본인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집단 전체가 이 개미 무리의 집단 전체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무리지어 사는 종들은 그래요. 유전자를 조금씩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밑에 깔린 애들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집단 전체가 이익이 된다면 그 유전자가 본인의 유전자를 포함해서 후대로 점점 더 많이 전달될 거라는 겁니다. 개미와 관련된 내용을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큰 비가 내리면 서로 부둥켜 안고 뗏목을 만들어서 위기를 넘긴다고 합니다. 이때 뭉쳐지는 힘이 자기 몸무게의 400배나 된다는데요. 이 개미 뗏목의 원리가 로봇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수백 마리 개미들이 담긴 비커를 흔들었습니다. 위기의 개미들, 핀셋으로 꺼내보니 공처럼 뭉쳐 있습니다. 이 개미 뭉치를 물 위에 올려놓자 옆으로 쫙 퍼지면서 부력을 키웁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개미들까지 수면으로 뜹니다. 막대로 꾹꾹 눌러도 고무보트처럼 떠오릅니다. 개미들은 큰 비가 오면 이렇게 서로 뭉쳐서 스스로 뗏목이나 다리를 만들어 살아남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한복판
아마존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잘 살게 될,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실제로 그렇게 잘 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아 보입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홍수가 나면 개미들이 서로 뭉쳐서 부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협력과 연대와 이타주의적 행동이, 이건 뭐 이타주의적인 것까지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협력적인 행동이 무리 전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개미가 얼마나 그 성공적인 종인가 하면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총생물 질량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일정 구역에 뭐 사방 1km,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뭐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겠는데, 총생물 질량, 동물들의 모든 무게를 다 달아본 거예요. 물론 연구입니다만. 그래서 가장 그러면 번성하고 가장 바이오매스가 생물 질량이 무거운, 많은 큰 종이 누굴 거냐를 연구해 본 건데요. 개미랍니다.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뭐 별거 아니겠지만, 땅 속에 있는 개미를 다 꺼내서 무게를 달아보면 그것이 코끼리, 또 코뿔소,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체중이 나갈 만큼 다 모아 놓으면 생물 질량, 이렇게 전체 개미의 무게는 훨씬 더 가장 많은 생물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물학적으로 성공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들이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자 개미들이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 난 남은 모르겠고 나 혼자 잘 살아봐야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회성이 굉장히 높은 종입니다. 큰 비가 자, 이제 이것도 역시 내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뭐 다들 그냥 우연하게 발견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그냥 인터넷 기사에도 한번 몇 년 전에 났던 건데, 지금 늪에 빠져서 이 새끼 얼룩말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다가왔는데, 코끼리가 얘를 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코뿔소는 초식 동물이죠. 풀을 먹어요. 얼룩말 먹지 않습니다. 근데 늪에 빠져서 이렇게 허둥대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얼룩말을 보고 이게 이렇게 꺼내주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코뿔소하고 말이 통하면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 동기로 왜 구해주셨나요? 구해주려고 했나요? 아니면 우연이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가능성 중에 하나, 지금 곤경에 처한 다른 개체를 보고 돕는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코뿔소도 무리지어서 살아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한 1년 안 된 것 같아요. 이 기사의 제목이 뭐 심청이 리트리버였나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앞이 안 보여요. 시각장애가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근데 뭐 계속 그 돌볼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리트리버를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입양을 해서 얘를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리트리버를 돌볼 수 있도록 했답니다. 얘가 이렇게 끈을 묶고 해서 얘를 안전하게 함께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생물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을 해왔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개체들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 살아남고,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개체는 불리하니까 이제 자연 도태했을 거다라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얘가 지금 벌써 한 3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도덕 교육을 잘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것 같진 않아요. 개과에 속하는 동물들은 대개 무리지어 삽니다. 뭐 늑대나 이런 애들이죠. 애완동물로서는 지금 혼자 살지만 얘네들의 선조는 원래 늑대 같은 개과에 속하는 종들은 다 무리지어서 삽니다. 자, 이제 어린 애를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자, 이건 실험이에요. 아이가 어려움에 처한, 지금 보기엔 뭔가 이제 문을 못 열어서 당황하는 상황을 지금 만든 거죠.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문을 열어주는 행동을 하는 것.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를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동영상에서 어린아이에 관련된 동영상을 볼 때가 뭐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굳이 어린아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얘가 도덕교육을 잘 받아서 사회복지 교육을 받아서 남을 돕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뭔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역시 뭐 말도 통하지 않을 나이고 지금 더더군다나 외국 아이라서 말도 안 통할 거니까 물어보고 싶지만 말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만 자, 역시 인간이 천사는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 그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집단 생활, 무리지어하는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종들은 협력도 발달시켜 왔어요. 동시에. 왜냐하면 그게 이익에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도와야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되고 집단 전체에 이익이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 전달할 수 있는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뭐 우연히 발견한 사진인데요. 어디서 어딘지도 몰라요. 이게 그 누가 만든 조각 동상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하여간 토끼들이 여러 마리가 있고요. 절벽에 떨어진 토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 토끼가 지금 얘를 끌어올려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본 아이가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너무 지겨울까요? 얘가 도덕교육을 잘 받아서 착하게 살자,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아서 이런 것 같진 않아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토끼들도 무리지어 살죠. 혼자 살지 않아요. 되게 좀 약한 종들 무리지어 삽니다. 아주 그 포식자인 종들은 단독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돕는 행동을 하는 게 생존과 번식의 집단 과정에서, 집단의 관점에서 유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고양이를 2마리 키우는데 원래 고양이가 이렇게 빵을 안 먹거든요. 얘네들이 원래 육식이라 사료나 고기를 먹지 빵은 안 먹는데 이 고양이는 빵을 먹네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아이가 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그 빵을 나누는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큰 주제는 이타주예요. 왜 남을 돕는가에 대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인 건데요. 자, 이건 일본이랍니다. 정치인인데요. 뭔가 잘못했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뭐 모르겠고 하여간 잘못해서 지금 TV 기자회견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과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뭐 많이 그렇대요. 우리나라도 뭐 정치인들이 사과는 합니다만 막 우는 것까지 울지까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자주 그런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역시 뭐 앞뒤 전후 상황을 알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뭐 불과 한 2살, 3살쯤 돼 보이는데 이 뭔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TV에 나와 있는 남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있는 셈이죠. 지금 여러분이 뭐 복학생들도 있고 해서 이제 내 강의를 그 이전에 들은 학생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대부분 프로그램 개발 평가가 첫 번째고 얘 두 번째일 것 같은데 푸개평 때는 뭐 시간이 없어요. 발표하느라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공감이란 관계형성,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을 하기 위해서 공감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실천론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의 동의어가 감정이입이죠. 이 입인데 자, 이가 이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어서 이 입이 이동할 입자에 들어갈 입자입니다. 이사하다 할 때 그 입자고요. 입은 들어가다 들 입자예요. 출입구 할 때 출 나가고 입 들어가고 그래서 이동해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뭔가 곤경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이 곤경에 처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게 공감. 그래서 공통적인 감정의 의미입니다. 감정이입이 나 그래서 공감보다는 감정이입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어요. 타인의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것.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실천 현장에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초기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이입, 공감입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클라이언트 마음속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클라이언트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공감, 함께 느끼는 것이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요. 지금 이 아이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뭐 교육을 잘 받아서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 지금 이 사람이 곤경에 처해서 마음속으로 울 만큼 슬퍼하는 표정, 지금 전후 사정은 몰라요. 이렇게 어린 아이는 이 남자의 마음속에 슬픔을 가득 차는 것처럼 보이겠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건 이 남자의 마음속에 이동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이 느끼는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슬픔을 없애려면 이 사람이 슬퍼하지 않아야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의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어린아이하고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왜 남을 돕는가에 대해서 집단 선택설에 근거를 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유전자에 뿌리박혀 있는 우리의 본성 중의 일부라는 입장인 겁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전자에 뿌리박혀 있는, 물론 이타주의가 우리의 본성의 전부일 리는 없어요. 당연히 이기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적이지만은 않고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본성의 일부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게 곧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그래서 600만 년 동안에 인간도 서로 도와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만 이야기하자면,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아마존 한복판에서 어떤 이기주의자 한 명이 나 혼자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고 물을 떠났습니다. 생존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우리는 사자하고도 경쟁을 해와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자연계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경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협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개체는 협력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타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이타주의적 행동인 자기 희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집단 전체가 번성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곧 성공적인 진화, 생존과 번식일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21세기의 우리에게도 우리 선조가 가졌던 이타주의적인 유전자가 우리의 유전자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유전자가 사람마다 똑같진 않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뭐 달리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타주의적인 유전자도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은 이타주의적인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몇백 년 후에 연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안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설, 이타주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이고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데 오히려 21세기에 우리가 경쟁을 해야지 라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돕고 싶어도, 사실 마음속에선 돕고 싶은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경쟁을 해야 될 때지 라고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 돕고 싶은 본성이 발현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구조가 지나치게 경쟁적이어서 남을 돕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잘 발현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 실천이 이타주의적인 우리의 유전자에 기반을 하고 있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